자, 이제 중간 부분 줄거리.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명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거죠. 자, 병자호란, 우리 요거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17세기 초 중국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흥하던 시기,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후금. 후금은 명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후금 지속적으로 명나라 위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명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나 도와줘. 너 나의 속국이잖아 했더니 그 당시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급변하는 중국 정세 속에서 명나라 요청에 응하다가 명나라가 망하면 후금을 신기에 건드리게 되고 우리도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사를 보냈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바로 항복해라라는 작전을 짰습니다. 아주 적절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광해군 집권으로 권력에서 밀려난 그 서인들이 인조를 앞세워 인조 반정이라고 해요. 광해군을 폐위해 버렸어요. 자, 반정의 명분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광해군 후금이랑 우리 원수랑 외교 맺었잖아. 그러니까 폐위시켜야 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후금과 외교 관계 맞는 게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어요. 명나라랑 친하고 후금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후금을 자극해서 야, 너 조그만 나라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호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후금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아까 속수무책 또 나왔죠.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조선과 후금은 형제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지만 자기는 그것 때문에 광해를 폐위시켜놓고 인조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1636년 후금은 국호라의 청나라로 바뀌어서 청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선을 정리해버리자 하고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전쟁이냐? 아까 뭐였죠? 그래가지고 이게 병자호란이 된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사들은 한양에 도착했고 인조는 왕자와 비빈들을 강화도로 보낸 후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고 해요. 자,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조선은 항전했지만 결국 이제 인조가 삼전도로 나가서 굴욕적으로 항복의 예를 치러요. 청나라 태종은 소현세자. 자, 그래서 항복을 받아주는 대신에 그 인조의 아들내미 이제 2명을 잡아갑니다. 청나라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감히 이제 우리나라에 또 쳐들어오면 이 둘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했는데 임금은 남한산성 아까 피신했다고 했죠. 그러나 결국 항복했어요. 근데 박씨가 피마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아요. 얘 때문에 우리 조선이 항복까지 했는데 박씨는 그냥 가볍게 물리쳐버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굴대는 항복하는 문서를 받아 한양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 용장군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 손에 죽는 거는 아주 그냥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근데 이미 조선 왕이 다 행복했는데 누가 여자가 죽여? 이제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 집에 이르니 후원나무 위에 용골대의 머리가 걸려 있어요. 이게 완전 자극하는 거죠.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 집 이름이 뭐죠? 피화당이에요.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의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갈 공명의 팔문금 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행금 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 화를 당할 것이요. 자, 팔문금 사진이랑 오행금 사진은 옛날 시대에 이제 제갈공명이 파놓은 엄청 유명한 진을 말하는데 이 나무 심어놓은 게 그 진을 닮았다. 함부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나무가 꼭 그 진 모습과 닮았다. 이 병법에 능한 사람이 해놓은 짓이다라고 이제 말렸어요.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것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로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
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오. 이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겠죠.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용골 때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다. 그러면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잠시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갔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만 대병을 몰아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오.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머쓱해진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야, 그렇다면 나무들을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무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자, 여기 지금 불을 놓자마자 갑자기 군사 나오고 용도 호랑이 나오고 갑자기 깃발 창칼이 막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는 신장은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신으로 사방의 잡귀나 악신을 몰아낸다는 그 귀신이래요. 갑자기 귀신까지 나타났어요. 이제 뭐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적군을 몰아쳤어요. 이길 수가 없죠. 사면의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은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바로 앞을 분간하기 못할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이때 한 나무 사이로 여자가 나타났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내 동생 용골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됐다 죽었다는 뜻이죠.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이것도 남존여비죠.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내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야, 이제 항복했으니까, 조선 항복했으니까 우리가 조선의 더 큰 이제 다스리는 나라고, 그러면 너도 우리 백성이다 이런 거죠. 어찌 우리를 해치려는가? 같은 백성 해치려는가?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구나. 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여자들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와서 내 칼을 받아라.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을 가리키며 조롱을 하였다. 나는 충렬부인 누구죠? 박씨죠. 시비 개화다. 시비라는 거는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이란 뜻이에요.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내 동생 용울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 같은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분통해 하느냐? 놀리는 거죠.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쇠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기는커녕 67걸음 앞에가 떨어져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다. 모든 군사는 한꺼번에 활을 쏘아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다. 이제 왕이 항복했으니까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군 문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명령이 내리자 김자점이 겁먹은 소리로 대답했다. 자, 김자점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조정의 신하 중 한 명인가 봐.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군 문사진을 에워쌌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에 못을 파게 한 뒤 화약을 묻게 했다. 너희가 아무리 천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 한들 오늘에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화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막만이 흐를 뿐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위기예요.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이 발은 이 풋 아니에요. 풋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커튼 같은 거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은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이라는 부채, 옥을 깎아서 만든 불부채래. 손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지금 불을 향해 붙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쳐버렸습니다.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배운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기를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물린 뒤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아까 그 실제 있었던 일에 세자와 대군을 데려왔다 그랬죠. 왕비는 없었어. 근데 읽어보세요.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실제적으로 왕비 안 데려갔어요.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이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릴 것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에 흰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계속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았어. 근데 계속 멍청한 거죠.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20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이런 적 없어요. 자,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애국심을 막 일으키는 거죠.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를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원래는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세자 대군도 모셔가지 마 해야 되는데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게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지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이 정도 능력이면은 그냥 얘네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다 한 방에 죽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굴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아우나 소장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굴대는 그저 용굴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는데 박씨가 다시 용굴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한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거라.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용굴대는 박씨의 속마음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죄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사는 고진감래 홍진비례라고 합니다. 이제 고된 일이 다 지나가면 좋은 것이 옵니다. 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성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은 울며 불며 오랑캐 뒤를 따라갔다.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곧대로 듣고 의주로 들어오는 용골대 일행과 맞닥뜨렸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 번에 알아본 경업은 비호같이 달려들어 비호는 나는 듯 빠르게 따르는 호랑이 선봉 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 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무찔렀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떨어졌다. 추풍낙엽이라고 해. 추풍낙엽.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부인이 의주로 가 임경업을 보라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다.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 하였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항서를 뜯어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을 했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하늘은 어찌도 이리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갔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은 모두 나의 힘인 줄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씨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뒷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을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크게 뉘우치며 그녀에게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그래서 옛날 소설들은 권선징악, 그다음 해피엔딩 이런 게 다 특징입니다.